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차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래는 좀 작은 차인데 크게 보입니다. 바로 티코입니다. 이제 도로에서 보면 오, 전설의 티코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빨간색 티코를 저도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티코가 한때 배를 만들던 조선소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바다 위를 누비던 거대한 선박이 아니라 땅 위를 달리는 작은 자동차를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대우조선이라는 이름의 회사 그리고 한국 경제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굴곡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조선에서 티코까지 그리고 다시 글로벌 무대로 항해를 시작한 한화오션의 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소에서 티코까지 이 극적인 전환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1973년 옥포, 지금의 한화오션, 당시에는 대한조선공사가 거제도에 조선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자금줄이 끊겼고 공사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대우그룹. 1978년 대우는 이 멈춰선 조선소를 인수해서 완공시키는데요. 이때 산업은행이 대우그룹에 인수자금을 대주면서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980년대 조선경기 침체 그리고 1987년 노사 분규까지 겹치면서 다음 장 보실까요? 대우조선은 폐업 직전까지 몰립니다. 이때 산업은행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시에 4천억 원을 증자하는 조건으로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죠. 조선이 안 되니 자동차라도 만들자.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앞서 살펴보신 우리나라의 첫 경차, 티코였습니다. 배를 만들던 조선소에서 경차를 만든다.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 발상인데 그때는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9년 IMF 외환위기 한복판에서 대우그룹이 해체됐고 대우조선도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22조 원이 넘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중에 무려 2조 원이 대우조선에서 터졌습니다. 결국 산업은행은 빚 대신 주식을 받았고요. 출자 전환, 바로 이때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그 뒤로 대우조선은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타고 성장을 했고 주가가 오르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매각은 무산됐고요. 2015년 분식회계 2차 스캔들로 대우조선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그 바람에 산업은행은 다시 자금을 추가로 지원을 했고요. 지분율도 무려 55.7%까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품으면서 이름도 한화오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산업은행은 한화그룹의 지분율을 일부 넘기고도 여전히 19.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은행이 25년 만에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시장에 매각하는 절차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질문, 산업은행이 지분을 판다고 한화오션은 괜찮은 걸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산업은행의 매각은 한화오션의 펀더멘탈과는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해. 너무 많은 돈을 한 기업에 속된 표현으로 몰빵하지 마. 그게 바로 BIS 비율과 자기자본 대비 특정 기업 지분율 규제입니다. 첫 번째 BIS 비율부터 보시면 은행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데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에 버틸 체력이 튼튼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규제상 산업은행은 1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죠.
두 번째, 은행은 자기 자본의 15%를 초과해서 특정 기업 지분을 보유하면 초과한 부분에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1250%가 되는데요. 일반 대출보다 12.5배나 위험하다고 보는 셈입니다. 이게 위험 가중 자산을 확 키우게 되고 앞서 보신 BIS 비율을 급격히 깎아먹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총 자본은 45조 9천억 원이기 때문에 앞서 본 15%의 한도를 적용하면 6조 8천억 원이 됩니다. 즉, 한화오션이나 HMM 같은 특정 기업을 6조 8천억 원 이상 보유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 1250%를 적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험 가중 자산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서 BIS 비율이 급락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 산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13.9%로 이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지분 가치도 오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각해야만 BIS 비율을 방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은행이 돈을 벌려고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제를 맞추려고 매각하는 것. 최근 산업은행이 HMM의 주식도 계속해서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산업은행이 매각 수요 예측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그날 글로벌 투자은행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노무라의 보고서인데요. 노무라는 어제 한화오션에 대해 투자 의견 비중 축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2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리포트를 낼 당시의 주가 대비했을 때 무려 38%의 하락 여력을 제시한 셈입니다. 리포트 핵심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미국의 대중조선 규제 기대감도 이미 반영됐다. 미국 수주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화되기까지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목표 PBR 대비 50%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맛집이라고 해서 줄을 섰는데 막상 먹어보니 기대한 것보다 평범했다. 이런 평가를 준 셈입니다. 노무라 리포트만 보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공급 이슈와 본질 이슈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 산업은행 매각은 공급 이슈죠. 블록딜, 그러니까 도매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 7에서 8% 선에서 할인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급 충격은 당연히 불가피하죠. 하지만 구조적 펀더멘탈은 건재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조선업의 구조적 사이클이 이어지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수급과 본질,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보겠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와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 즉 금리가 내려갈수록 제약바이오는 상승하는 주가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간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미 재무부가 2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놨는데요. 물량 자체는 늘었지만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단 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채 발행, 이것이 금리 급등, 이렇게 시나리오가 우려했던 부분이 일단 진정되면서 국내 바이오주의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라는 업종 자체의 속성은 그대로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었던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유방암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1상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환자 한 명에게서 심각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건 첫 발을 떼는 것도 어렵지만 끝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험난한지는 이 화면을 통해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5,000개에서 한 10,000개의 후보 물질이 임상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단계마다 반토막, 반의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중에서 결국에는 단 한 개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성공의 꿈을 사는 동시에 실패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결국 바이오주의 하루하루 상승과 하락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바이오 산업의 본질적인 리스크와 가능성을 함께 보는 눈을 갖는 것이 바이오 투자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